이게 뭐야? 내가 블랙 커피에 샷 추가라고 했지? 왜 이렇게 싱거워? 브래드 밀러의 차가운 목소리가 시애틀의 고층 빌딩 42층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저는 가슴이 쿵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손에 든 던킨 도너츠 영수증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분명히 엑스트라 샷이라고 주문했는데 죄송합니다. 분명히 주문하신 대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브래드의 파란 눈동자가 차갑게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3개월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됐지만 여전히 적응이 안 됐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커피컵이 공중을 날아왔어요. 뜨거운 커피가 제 머리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던킨 도너츠의 하우스 블렌드가 제 이마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뜨거운 액체가 얼굴을 타고 목으로 하얀 타겟 브랜드 블라우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갈색으로 물들어갔어요. 종이 위에 얼룩이 번져나갔죠. 하지만 저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브래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누군가의 숨 삼키는 소리만 들렸죠. 등 뒤로 느껴지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12명의 마케팅팀 직원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제 입술은 떨렸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 순간이 이 회사를 무너뜨릴 첫 번째 증거가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제 블라우스 안쪽 브로치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브래드의 폭력적인 행동, 동료들의 침묵, 그리고 제 젖은 얼굴까지 말이에요. 사실 제가 여기 있는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제 진짜 이름은 김서연. 그리고 저는 이 회사 킴스 푸드 체인을 40년 전 맨손으로 일으킨 김정우 회장의 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아직은 말이에요. 킴스 푸드 체인. 미국 전역에 500개 매장을 둔 코리안 바비큐 프랜차이즈의 최대 기업이었어요. 월마트 못지않게 미국인들에게 친숙한 브랜드가 된 한국 음식 회사였죠. 저는 조용히 젖은 서류를 정리했어요. 커피 얼룩이 번진 계약서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회사의 진짜 얼굴을 다 끄집어낼 거야. 반드시. 다음부터는 제대로 주문해와. 시간 낭비하지 말고. 브래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다른 직원들도 서서히 자기 일로 돌아갔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런 일이 일상이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느꼈죠. 이 모든 게 계획의 일부라는 걸. 3개월 전 아버지와 나눈 그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3개월 전의 일이었어요. 시애틀 교회 벨뷰의 고급 주택가 레이크 워싱턴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한 저희 집이었죠. 2에이커 부지에 지어진 조지아 스타일의 하얀 저택. 잘 다듬어진 잔디밭과 장미 정원이 어우러진 완벽한 집이었습니다. 저녁 7시 아버지의 서재였어요. 천장부터 바닥까지 책으로 가득 찬 벽면 사이로 석양이 스며들고 있었죠. 한쪽 벽에는 아버지가 받은 수많은 상패들이 걸려 있었어요. 올해의 기업인 아시안 아메리칸 성공상, 이민자 공로상, 40년간의 성취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 회사를 물려받고 싶니? 아버지 김정우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며 물었어요. 올해 67세인 아버지는 여전히 건재했지만 최근 들어 어깨가 많이 처져 보였어요. 평소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는 달리 깊은 피로가 얼굴에 드러나 있었죠.
저는 서재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봤어요. 레이크 워싱턴 너머로 시애틀 다운타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이 솟은 킴스 푸드체인 본사 건물이 자랑스럽게 서 있었어요. 지금 당장 말씀이세요? 제가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언젠가는 그래야지. 하지만 그 전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어요.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고 있니? 물론 알고 있었죠. 1983년 25살의 김정우가 주머니에 $800만 들고 시애틀에 도착했던 이야기.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인터내셔널 디스트릭트의 작은 골목에 킴스 키친이라는 15평짜리 식당을 연 이야기를 말이에요. 첫날 손님은 단 3명이었다고 했어요. 불고기 정식을 파는데 아무도 그게 뭔지 몰랐죠. 아버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직접 고기를 재우고 김치를 담그고 밤 11시까지 설거지를 했어요. 어머니는 임신 중이었는데도 홀 서빙을 도왔다고 하셨죠. 첫 5년은 지옥 같았어. 아버지가 위스키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하루에 $12 벌기도 힘들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한국 음식의 맛을 미국인들에게 알리겠다는 신념 하나로 버텨냈다고요. 1990년 첫 번째 분점을 냈어요. 1995년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죠. 2000년대 들어서는 한류 붐과 함께 급성장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이제 킴스 푸드 체인은 미국 전역 40개 주에 500개 매장을 둔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연매출 $12억, 직원 수만 명. 타코벨, 치폴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패스트 캐주얼 체인이었죠. 하지만 요즘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매출은 계속 떨어지는데 마케팅 비용은 2배로 늘었어. 이상하지 않니?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회사 이사회에서 받는 보고서들이 뭔가 이상했거든요. 숫자들이 맞지 않았고 설명할 수 없는 지출들이 많았죠. 제보 전화도 몇 번 왔어.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직원들이 익명으로 신고하는 거야. 하지만 조사해보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보고서도 내부 감사도 다 깨끗해. 하지만 아버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회사 내부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다고. 그리고 그 누군가는 매우 영리하게 흔적을 지우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어릴 때부터 이 회사에서 자란 저였어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하버드에서 MBA도 받았죠.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달랐어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이제 너뿐이야, 서연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킴스 푸드 체인이 썩어가고 있어. 누군가가 내부에서 벌레처럼 파먹고 있단 말이야.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저 건물 안에서 5,000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생계가, 가족들의 미래가 걸린 곳이었죠. 그리고 전국 500개 매장에서 일하는 5만 명의 직원들까지. 이건 단순한 가족 사업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생태계였죠. 알겠어요, 아버지. 하겠어요. 아버지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안에는 새 신분증과 사회보장번호 카드가 들어있었죠. 제시카 브라운. 6개월 전부터 준비한 신분이야.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의 기록을 합법적으로 인수받은 거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학력, 주소, 신용 기록까지. 제시카 브라운은 오리건주 포틀랜드 출신의 고등학교 졸업생이었어요. 가족의 병원비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일해야 했던 평범한 여성의 기록이었죠. 위험할 수도 있어. 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발각되면 큰일이 날 수 있어. 정말 괜찮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나 모험이 아니었어요. 사명감이었죠. 아버지가 40년 동안 일으킨 이 회사를 5만 명의 직원들의 터전을 지켜야 해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김서연에서 제시카 브라운으로 바뀔 준비를 하면서 말이에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명. 3개월 후 브래드 밀러가 제 머리 위에 뜨거운 커피를 쏟을 줄은 그때 몰랐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젖은 블라우스를 입고 커피 얼룩이 묻은 서류를 정리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말이에요. 아버지와의 대화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저는 거대한 워크인 클로젯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샤넬, 구찌, 프라다로 가득한 옷장이 마치 고급 부티크 같았죠.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들과 작별해야 했어요. 손끝으로 실크 블라우스를 쓰다듬었습니다. 2,800달러짜리 에르메스 셔츠였어요. 제시카 브라운이라면 평생 구경도 못할 옷이겠죠. 레드먼드의 타겟 매장이었어요. 평소라면 절대 발을 디디지 않았을 곳이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서 39.99달러짜리 정장을 고르고 있는 제 모습이 어색했어요. 이게 맞나? 피팅룸에서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폴리에스터 재질의 검은색 팬츠 슈트. 어깨 부분이 약간 헐렁했고 재질이 뻣뻣했어요. 하지만 이게 제시카 브라운의 현실이었습니다. 얼마나 자르실 건가요? 미용사 린다가 제 어깨까지 오는 긴 머리를 만지며 물었어요. 평소 같으면 몇 센티미터만 다듬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죠. 턱선까지 잘라주세요. 그리고 좀 더 평범하게 보이게 해주실 수 있나요? 린다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이렇게 예쁜 머리를. 가위질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죠. 다음은 화장품이었어요. 평소 사용하던 톰 포드 파운데이션 대신 메이블린 제품을 골랐습니다. 15달러짜리 립스틱, 8달러짜리 아이섀도우. 이걸로 정말 괜찮을까? 제품들을 바구니에 담으며 걱정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제시카의 현실이었습니다. 한 달 화장품비 50달러가 전부인 평범한 직장 여성 말이에요. 아버지가 마련해준 원룸 아파트였어요. 다운타운에서 버스로 40분 거리, 월세 1,200달러짜리 낡은 건물이었죠.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 계단을 올라가며 숨이 찼어요. 열쇠를 돌려 문을 여는 순간 현실이 확 다가왔습니다. 30평방미터 남짓한 공간이었어요. 침대, 작은 테이블, 낡은 소파가 전부였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옆 건물의 벽돌담뿐이었어요. 집 화장실에는 욕조가 있었는데 여기는 샤워 부스도 제대로 안 닫혔어요. 온수도 10분 정도만 나왔죠. 이게 정말 내가 살 곳이구나.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 메이블린 화장품으로 메이크업을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진하게, 좀 더 투박하게 발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 브라운이에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연습했어요. 목소리 톤도 평소보다 높게, 더 긴장되게 만들었죠. 노트북을 열고 이력서를 작성했어요. 제시카 브라운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었죠. 포틀랜드 센트럴 고등학교 졸업, 아버지 공장 사고로 대학 진학 포기, 어머니 당뇨병 치료비, 하나하나 타이핑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런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킴스 푸드체인 채용 홈페이지를 보며 떨렸어요. 마케팅 어시스턴트 인턴 모집, 경험자 우대, 대졸 이상,
제 가짜 이력서는 고졸이었어요. 경험도 카페 아르바이트 2년이 전부였고요. 정말 뽑아줄까? 불안했지만 아버지가 내부에서 조정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대중교통을 탔어요. 7.25달러 하루 패스를 끊고 전철에 올랐습니다. 출근길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니 묘한 기분이었어요. 모두 피곤해 보였고 어떤 사람은 졸고 있었죠. 이분들도 매일 이렇게 출근하시는구나. 새로운 세상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43층 빌딩 로비, 일반 출입구로 들어왔어요. 평소 같으면 지하 주차장에서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최고층으로 올라갔을 텐데 오늘은 달랐죠. 보안 검색대를 지나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누군가 알아볼까봐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왔어요. 제시카 브라운이요. 리셉션 직원 캐롤이 무심한 표정으로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3년 전 회사 송년 파티에서 인사했던 분인데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엘리베이터 타고 25층으로 가세요. HR 부서예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올라가며 떨렸어요. 혹시 누군가 저를 알아볼까 봐요.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면접자 중 한 명일 뿐이었죠. 25층 HR 부서 대기실에는 저 말고도 5명의 면접자가 더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한 여성은 계속 이력서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한 남성은 넥타이를 자꾸 매만지고 있었어요. 나도 진짜 면접자가 된 거구나. 실감이 났어요. 제시카 브라운 씨? 드디어 제 차례였어요.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면접관 3명이 앉아 있었어요. HR 매니저 브리트니 윌슨, 마케팅 디렉터 스티브 존슨, 그리고 브래드 밀러. 고등학교 졸업 후 왜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나요? 브리트니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차갑지는 않았지만 관심 없다는 게 느껴졌죠. 아버지가 공장에서 사고를 당하셔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족들을 돌봐야 했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제시카 브라운의 실제 이야기였으니까요. 마케팅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브래드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잘 모르지만 열심히 배우고 싶어요. 경험도 없고 학력도 없고.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왜 당신을 뽑아야 하죠? 순간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이것도 연기였어요. 3개월 인턴십으로 시작해보죠. 급여는 시간당 15달러. 스티브가 말했어요. 월급으로 치면 2,400달러 정도였죠. 제가 한 달에 쓰던 쇼핑비보다 적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기뻤어요. 첫 단계를 통과한 거니까요. 아파트로 돌아와 내일 입을 옷을 준비했어요. 타겟에서 산 39.99달러짜리 검은 정장. 거울 앞에서 입어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브로치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를 블라우스에 달았어요. 볼펜처럼 생긴 녹음기도 준비했죠. 아버지가 특별히 제작한 장비들이었어요.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 해.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잠들기 전 창가에서 다운타운 불빛을 바라봤어요. 내일부터 저곳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했어요. 김서연은 잠시 사라지고 제시카 브라운만 남는 거였죠.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낼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제시카 브라운이 되어 킴스 푸드 체인으로 출근했어요. 3개월 후 브래드가 제 머리에 커피를 쏟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첫 출근 날 아침 7시였어요. 전철 안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스타벅스 텀블러를 든 사람, 에어팟을 끼고 음악을 듣는 사람, 졸음에 겨워 비틀거리는 사람들. 이 모든 게 신기했어요. 제 옆에 앉은 중년 남성은
낡은 가방에서 샌드위치를 꺼내 먹고 있었어요. 아마 집에서 싸온 도시락 같았죠.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광경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친숙하지만 낯선 공간이 나타났어요. 킴스 푸드체인 42층 마케팅팀이었죠. 평소에는 최고층 회장실에서 내려다보기만 했던 곳인데 이제 이곳이 제 직장이 되는 거였어요. 제시카 브라운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HR 어시스턴트 제니가 저를 안내했어요. 오픈 오피스 한쪽 구석, 창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였죠. 여기가 당신 자리예요. 컴퓨터는 2015년 모델이지만 쓸만해요. 프린터는 저기 공용으로 쓰시고요. 낡은 델 컴퓨터와 삐걱거리는 의자, 흠집 투성이 책상. 평소 사용하던 맥북 프로와는 천지 차이였어요. 마우스도 끈적끈적했고 키보드는 몇 개 키가 제대로 안 눌렸죠. 인턴은 보통 여기 앉아요. 정직원들이 지나다닐 때 방해 안 되게요. 제니의 말에 가슴이 쓰라렸어요. 방해가 되는 존재. 그게 인턴의 위치였구나. 첫 업무는 복사였어요. 마케팅 매니저 앤드류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던지며 말했죠. 이거 20부씩 복사해서 각 팀원 책상에 올려놔. 점심시간 전까지. 3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였어요. 복사기까지 왕복하며 땀이 났죠. 명품 구두 대신 신은 페이리스 플랫슈즈가 발을 쓸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모든 직원들이 그룹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버드 MBA 출신들, 워싱턴 대학교 졸업생들 모두 자연스럽게 어울렸죠. 점심 먹으러 갈 건데 어디 갈래요? 잠깐 기대했지만 그들은 제 존재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마치 투명인간처럼요. 혼자 직원 카페테리아에서 7.99달러짜리 치킨 샐러드를 먹었어요. 평소 같으면 시애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을 텐데 이제 이게 제 현실이었죠. 오후 3시쯤 화장실에 갔는데 마케팅 어시스턴트 2명이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야, 새로운 인턴 봤어? 완전 촌티나지 않아? 맞아. 타겟에서 산 것 같은 정장에 화장도 이상하고 고졸이래. 요즘도 고졸이 대기업에 지원해? 용기 하나는 대단하다. 화장실 칸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나갈 수도 없었죠. 발각되면 안 되니까요. 오후 4시 브래드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제시카, 내 커피 좀 사와. 던킨 도너츠 가서 라지 블랙 커피, 설탕 없이 30분 안에 돌아와.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6블록을 뛰어가야 했죠. 던킨 도너츠까지 왕복 25분,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까지 더하면 30분은 촉박했어요. 페이리스 플랫슈즈로 비 오는 거리를 뛰었어요. 양말이 젖고 바지 끝자락이 흥건해졌죠. 평소 같으면 운전기사가 벤츠로 픽업해줬을 텐데 이제는 제 발로 뛰어야 했어요. 숨이 차고 옆구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30분이라는 데드라인이 있었으니까요. 라지 블랙 커피 하나요. 하시오 아이스요? 순간 당황했어요. 브래드가 하신지 아이스인지 말하지 않았거든요. 시애틀의 4월은 쌀쌀했으니 하시겠죠? 핫으로 주세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틀렸으면 또 화낼 게 뻔했으니까요. 회사로 돌아왔을 때는 35분이 지나 있었어요. 브래드는 시계를 보며 혀를 찼죠. 늦었네. 일 처리가 이래서야.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거 너무 뜨거워. 아이스로 사왔어야지.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뭘 해도 틀렸다고 할 거였구나. 그날 밤 7시 야근을 자원했어요. 사실은 사무실을 둘러보고 싶어서였죠. 청소 시간이 되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히스패닉 여성이 들어왔어요.
이름표에는 마리아 곤잘레스라고 적혀 있었죠. 아직도 이래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그동안 받아본 것 중 가장 친절한 인사였죠. 첫날이에요? 힘들죠? 마리아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갑자기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루 종일 냉대와 무심만 받다가 처음으로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꼈거든요. 네. 좀 힘들어요. 괜찮아요. 처음은 다 그래요. 저도 여기서 청소한 지 15년 됐는데 첫 해가 가장 힘들었어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마리아가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어요. 브래드 팀장, 그 사람 좀 이상해요. 어떻게요? 이전에도 인턴 몇 명 울려서 그만두게 했어요. 특히 배경 없는 사람들한테 더 심하게 굴어요. 마리아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 사람은 진짜로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거든요. 마리아가 떠난 후 조용해진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브래드 팀장의 책상 근처로 가서 서류들을 살펴봤죠. 대부분 평범한 마케팅 자료들이었지만 한 폴더가 눈에 띄었어요. 오션뷰 컨설팅 기밀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죠. 왠지 수상했어요. 오션뷰 컨설팅? 들어본 적 없는 회사였거든요. 폴더를 열어보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죠. 재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보안 직원이었어요. 순찰을 도는 중이었죠. 아직도 일하세요? 네, 조금만 더 하려고요. 너무 늦지 마세요. 건물은 밤 10시에 잠가요. 집에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하루를 정리했어요. 무시, 냉대, 괴롭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오션뷰 컨설팅이라는 단서를 얻었고 마리아라는 잠재적 동맹도 만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브래드의 진짜 얼굴을 봤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노트북을 열고 일기를 썼어요. 모든 걸 기록해야 했으니까요. 첫날 브래드 밀러의 괴롭힘 시작. 커피 심부름, 의도적 늦은 데드라인 설정, 동료들의 무시와 배제. 하지만 마리아 곤잘레스라는 잠재적 정보원 확보, 오션뷰 컨설팅이라는 수상한 업체 발견. 다음 날을 위해 옷을 준비하며 다짐했어요. 더 자연스럽게, 더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해야겠다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오션뷰 컨설팅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요. 거울 앞에서 제시카 브라운의 얼굴을 만들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참을성 있게 하나씩 파헤쳐보자. 잠들기 전 브로치 모양의 카메라를 점검했어요. 오늘 촬영한 영상들을 다운로드해서 확인해 봤죠. 화질도 선명했고 음성도 깨끗했어요. 특히 브래드가 커피를 주문하면서 보인 거만한 표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 다음 며칠도 비슷했어요. 매일 커피 심부름, 복사, 서류 정리. 점심은 항상 혼자 화장실에서 들리는 뒷담화들. 하지만 점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브래드는 단순히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저를 고립시키고 있었어요. 첫 주 마지막 날 팀 회식이 있었어요. 당연히 저는 초대받지 못했죠.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며 생각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3개월 후 브래드가 제 머리에 커피를 쏟을 줄은 모르면서 말이에요. 입사 2주차가 되자 브래드의 괴롭힘은 더욱 정교해졌어요. 이번엔 회계팀으로 서류를 가져다 주라고 했죠. 이거 37층 회계팀 이민수 매니저한테 전달해. 손으로 직접 전달하라고 했으니까 꼭 본인한테 줘. 무거운 서류 박스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7층은 회계팀과 재무팀이 있는 곳이었죠. 평소 아버지 따라 몇 번 와봤던 곳이지만 이번엔 완전히 다른 입장이었어요. 이민수 매니저님 계신가요? 회계팀 리셉션에서 물어봤어요.
직원이 한 남성을 가리켰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키 큰 남성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네, 전데요.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국계 얼굴에 똑똑해 보이는 눈매, 깔끔한 셔츠와 넥타이 차림이었죠. 뭔가 친근하면서도 신뢰감이 드는 인상이었어요. 마케팅 팀에서 왔어요. 브래드 팀장님이 이걸 전달하라고 박스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민수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상하네. 이 서류들 이미 지난주에 처리된 건데요. 네. 보세요. 여기 처리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요. 왜 또 가져온 거죠? 순간 깨달았어요. 브래드가 일부러 처리된 서류를 다시 보낸 거였죠. 저를 헛수고시키려는 의도였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했어요. 이민수는 제 표정을 보더니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닐 거예요. 간혹 이런 일이 있어요. 첫 출근이신가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네, 2주 전에 마케팅팀 인턴으로 들어왔어요. 제시카 브라운이에요. 이민수예요. 반가워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죠. 오랜만에 느끼는 인간적인 온기였어요.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1층 카페에서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지난 2주 동안 누구도 저에게 커피를 함께 마시자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요? 근무 시간인데 점심시간까지 아직 30분 남았어요. 그리고 저는 시니어 매니저라 어느 정도 재량이 있어요. 킴스 푸드체인 본사 1층에는 직원 전용 카페가 있었어요. 킴스 카페라는 이름으로 회사에서 운영하는 곳이었죠. 라떼 한 잔이 3달러로 시중 커피숍보다 저렴했어요. 라떼 드실래요? 네, 감사해요. 이민수가 2잔의 라떼를 들고 창가 테이블로 왔어요. 저도 한국계예요. 부모님이 1990년대에 이민 오셔서. 아, 그래서 이름이. 네, 민수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들 마이크라고 불러요. 발음하기 쉽게. 그의 말에서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같은 한국계라는 유대감 때문일까요? 마케팅팀은 어때요? 적응 잘 되세요? 잠시 망설였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뭔가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실 좀 힘들어요. 브래드 팀장님이. 아, 브래드. 이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 사람 좀 문제 있어요. 어떤 문제요? 이민수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작년에도 인턴 2명이 그 사람 때문에 그만뒀어요. 둘 다 배경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특히 여성 인턴들한테 더 심하게 굴어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중요한 정보였어요. 그중 한 명은 제 친구였어요. 사라 윌슨이라고. 커뮤니티 컬리지 졸업생이었는데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브래드가 계속 괴롭혔어요. 불가능한 업무를 시키고 실수하면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 주고 결국 사라는 우울증까지 생겨서 회사를 떠났어요. 신고는 안 했나요? 했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브래드는 윗선과 관계가 좋거든요. 부서장인 스티브 존슨과도 골프 친구고 부사장 리차드 스미스와도 개인적으로 가까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리차드 스미스 부사장. 아버지가 의심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제시카, 혹시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요. 제 내선 번호예요. 명함을 건네면서 말했어요. 명함 뒷면에 손으로 휴대전화 번호까지 적어줬죠. 정말 괜찮아요? 물론이에요.
같은 한국계로서 그리고 후배로서 도와주고 싶어요. 그때부터 이민수와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가끔 점심시간에 같이 커피를 마시거나 업무상 서류 전달을 핑계로 37층에 들르곤 했죠. 그럴 때마다 조금씩 회사 내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어떤 부서가 예산을 많이 쓰는지, 누가 누구와 친한지,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지. 어느 금요일 밤 8시였어요. 평소처럼 야근을 하고 있는데 37층에서 이민수가 올라왔어요. 아직도 이래요? 네, 조금만 더 하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월말 결산 때문에 바빠서 같이 야식이라도 시킬까요? 이민수가 제안했어요. 회사 근처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켜 42층 라운지에서 먹었죠. 이 시간에 짜장면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야근할 때 먹는 야식이 제일 맛있어요.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어요. 서로의 가족 이야기, 취미, 꿈 등을 나누면서 점점 가까워졌죠. 야식을 먹으며 이민수가 말했어요. 요즘 이상한 일이 좀 있어요. 회계 쪽에서. 어떤 일이요? 마케팅팀에서 올라오는 지출 내역이 좀 이상해요. 특히 오션뷰 컨설팅이라는 업체. 제 귀가 솔깃해졌어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죠? 오션뷰 컨설팅이요? 네. 마케팅 자문업체라고 하는데 계약 내용이 너무 애매해요. 그리고 비용도 다른 업체보다 3배는 비싸고. 브레드 책상에서 봤던 그 폴더가 떠올랐어요. 오션뷰 컨설팅 기밀. 혹시 그 업체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이민수가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왜요? 뭔가 의심스러운 게 있나요? 순간 고민됐어요. 얼마나 털어놓을까? 하지만 이민수라면 믿어볼 만했어요. 사실 브래드 팀장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서류들도 이상하고 행동도 수상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 사람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함께 조사해 볼 수 있을까요? 조사라니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잘못된 걸 그냥 놔둘 순 없잖아요. 회사에도 피해가 되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좋지 않아요. 이민수의 눈에 뭔가 결의 같은 게 서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라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는 것도 막아야죠. 그렇게 우리의 동맹이 시작됐어요. 이민수는 회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고, 저는 마케팅팀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조심해서 해야 해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물론이에요.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어요. 이민수가 오션뷰 컨설팅의 거래 내역을 정리해줬고, 저는 브래드의 행동 패턴을 관찰했죠. 점점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브래드와 오션뷰 컨설팅 사이에는 분명 뭔가가 있었어요. 조사를 함께 하면서 이민수와 더 가까워졌어요. 그의 성실함, 정의감, 그리고 저를 배려하는 마음이 고마웠죠. 가끔 우연히 손이 닿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죠. 우선 조사에 집중해야 했어요. 그때만 해도 한 달 후 브래드가 제 머리에 커피를 쏟을 줄은 몰랐어요. 8주가 지나자 브래드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관찰하기 시작했죠. 제시카, 요즘 야근 많이 하네? 어느 수요일 오후 갑자기 제자리로 다가와서 말했어요. 뒤에서 목덜미를 내려다보는 시선이 소름 끼쳤죠. 네, 일이 좀 밀려서요. 뭔 일이 그렇게 많아? 인턴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나? 그 이후로 브래드는 제 행동을 더욱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을 가도 다른 층에 서류를 전달하러 가도 항상 제가 언제 나갔다 왔는지 확인했죠.
37층에 갔다 왔지? 뭐 하러 갔어? 회계팀에 서류 전달하러 갔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 30분이나. 실제로는 15분밖에 안 걸렸는데도 거짓말을 했어요. 저를 압박하려는 의도였죠. 그날 밤 이민수에게 긴급히 연락했어요. 회사 근처 24시간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브래드가 저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계속 감시해요. 어디 갔다 왔는지, 뭘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해요. 이민수의 얼굴이 걱정스러워졌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도 있어요. 이민수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오션뷰 컨설팅의 실체를 찾았어요. 화면에는 회사 등록 정보가 떠 있었죠. 대표자가 수잔 밀러예요. 그런데 이 사람, 브래드 밀러와 성이 같아요. 혹시 가족일까요? 10중 8구 부인이나 누나 같은 관계일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이민수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오션뷰 컨설팅에 지불된 금액이 180만 달러예요. 그게 많은 건가요? 다른 마케팅 컨설팅 업체들과 비교하면 3배에서 5배 비싼 가격이에요. 게다가 실제 작업 결과물도 거의 없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명백한 비리였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제가 말했어요. 브래드의 컴퓨터나 개인 파일에 접근할 수 있다면. 너무 위험해요, 제시카. 들키면 큰일 나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었죠. 주말에 시도해 볼게요. 토요일에는 사무실이 비어 있을 테니까. 혼자 가지 마세요. 같이 갈게요. 이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죠. 순간 심장이 빨라졌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위험해요. 들키면 당신까지. 괜찮아요. 저도 이 일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토요일 오전 10시 킴스 푸드 체인 본사 로비는 평일보다 훨씬 한적했어요. 주말 근무자들만 몇 명 보였죠. 정말 괜찮을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민수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인턴이니까 주말에 와서 일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42층 마케팅팀은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평소 시끌벅적했던 곳이 이렇게 조용할 줄 몰랐죠. 브래드의 자리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책상 서랍부터 열어봤지만 잠겨 있었어요. 컴퓨터는 어떡하죠? 이민수가 물었어요. 비밀번호가 있을 텐데. 다행히 브래드의 컴퓨터 옆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여러 개의 숫자와 문자 조합이 적혀 있었죠. 3번째 시도에서 컴퓨터가 켜졌어요. 들어갔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대부분의 중요한 파일들은 또 다른 암호로 보호되고 있었어요. 포기하려던 찰나 휴지통 폴더에서 삭제된 이메일들을 발견했어요. 완전히 삭제되지 않은 임시 파일들이었죠. 이거 봐요. 이민수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수잔 밀러와 브래드 사이의 이메일 대화였어요.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죠. 브래드, 이번 달 컨설팅 비용 50만 달러 승인됐어. 우리 몫은 절반씩 나누는 걸로. 좋아. 리차드한테는 얼마나 줄 거야? 20%면 충분할 거야. 걔는 눈 감아주기만 하면 되니까. 제 손이 떨렸어요. 리차드. 부사장 리차드 스미스를 말하는 거였구나. 빨리 사진 찍어요. 이민수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중요한 이메일들을 모두 촬영했죠. 날짜, 발신자, 내용까지 모든 걸 기록했어요. 이제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제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큰일이에요.
이민수가 속삭였어요. 재빨리 컴퓨터를 끄고 원래 자리로 돌아갔어요.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브래드가 나타났어요. 토요일에 왜 회사에 나온 걸까요? 제시카? 브래드의 얼굴에 놀라움과 의심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아, 안녕하세요. 밀린 일 좀 하러 왔어요. 주말에? 그리고 민수는 왜 여기 있어? 아, 저는 제시카가 회계 관련 질문이 있다고 해서 잠깐 도와주러 왔어요. 이민수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무슨 질문인데? 예산 배정 관련해서요. 인턴 교육 과정에 필요한 내용이었어요. 브래드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먼저 갈게요. 제가 서둘러 말했어요. 어디 가는데? 점심 먹으러요. 민수 씨가 근처 좋은 식당 안다고 해서요. 브래드가 제 책상 주변을 훑어봤어요. 다행히 아무것도 이상한 건 없어 보였죠.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이민수와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맞아요. 브래드가 왜 토요일에 회사에 왔을까요? 혹시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요?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카페에서 오늘의 성과를 정리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이민수가 사진들을 다시 확인하며 말했어요. 브래드와 수잔 밀러의 비리 관계, 그리고 리차드 부사장의 개입까지.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어요. 다음 주부터 브래드의 감시가 더욱 심해졌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는 시간까지 체크했죠. 제시카, 요즘 다른 부서 사람들과 자주 얘기하던데? 그런가요? 업무상 필요해서. 특히 회계팀 민수랑 자주 보이던데. 무슨 일 있어?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들켰나요? 인턴은 자기 할 일만 하면 돼. 쓸데없는 호기심은 독이 될 수 있어. 브래드가 제 귓가에 대고 속삭였어요. 명백한 위협이었죠. 무슨 말씀이신지. 똑똑한 애는 알아듣겠지. 그날 저녁 이민수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너무 위험해요, 제시카. 이제 그만해요. 아니에요. 포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브래드가 당신을 의심하고 있잖아요. 혼자 둘 수 없어요. 이민수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더 큰 증거를 찾아야 해요. 제가 고집했어요. 리차드 부사장까지 연루된 거라면 이건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에요. 회사 전체가 위험할 수 있어요. 이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저도 같이 할게요. 혼자 두면 더 위험할 것 같아요. 그의 다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사람은 정말 저를 지키려고 하는구나. 고마워요, 민수 씨. 제시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흘렀죠.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감정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고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때만 해도 2주 후 브래드가 제 머리에 뜨거운 커피를 쏟을 줄은 몰랐죠.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전환점이 될 줄은 말이에요. 입사 10주차 월요일 아침 킴스 푸드체인 전체가 술렁였어요. 부사장 리차드 스미스가 전 직원 이메일을 보낸 거였죠. 제목 킴스 웨스트 코스트 확장 프로젝트.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지역에 200개의 신규 매장을 여는 대형 프로젝트였어요. 총 투자 규모만 5억 달러에 달하는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확장이었죠. 모든 부서장과 팀장은 오후 2시 대회의실로 집합. 브래드가 흥분한 표정으로 팀원들에게 공지했어요. 드디어 큰 건이 터졌어.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우리 마케팅팀 예산이 2배로 늘어날 거야.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 이민수에게 급하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웨스트 코스트 프로젝트 들어봤어요? 뭔가 이상해요. 30분 후 회사 근처 샌드위치 가게에서 만났어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프로젝트 예산안을 봤는데 마케팅 비용이 너무 과도해요. 이민수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5억 달러 프로젝트의 마케팅 비용만 8천만 달러예요. 보통 10분의 1 수준인데 이건 6분의 1이에요. 그게 이상한 건가요? 게다가 마케팅 업체 선정도 이미 끝났어요. 추천 업체가 오션뷰 컨설팅이에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의 작은 비리들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리베이트가 아니에요. 제가 깨달으며 말했어요. 회사 돈을 대규모로 빼내려는 계획이에요. 8천만 달러면 이민수가 계산해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브래드와 수잔이 절반을 가져간다면 4천만 달러, 리차드가 20%면 1,600만 달러. 언제 계약이 체결되나요? 이번 주 금요일이요. 리차드 부사장과 오션뷰 컨설팅 대표 수잔 밀러가 계약식을 할 예정이에요. 4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4일 안에 모든 증거를 모으고 이 음모를 막아야 했죠. 그날 밤 아파트에서 고민했어요. 이제 아버지에게 보고해야 할 때가 왔나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 증거가 부족했어요. 리차드 부사장과 오션뷰 컨설팅의 직접적인 연결고리, 그리고 실제 자금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야 했어요. 화요일부터 브래드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어요. 평소와 달리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했고 개인 통화를 자주 했어요. 여보, 이번 주만 넘기면 돼. 네, 계좌는 준비됐어. 스위스 쪽으로.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전화 통화였어요. 스위스 계좌라니. 이건 확실히 돈 세탁을 위한 준비였어요. 리차드 부사장의 컴퓨터에 접근해야 해요. 이민수가 말했어요. 너무 위험해요. 부사장실은 보안이 철저할 텐데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요. 이민수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수요일 밤 10시 다시 한번 빈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더 위험했어요. 최고층인 45층 리차드 부사장실에 가야 했으니까요. 정말 괜찮을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함께라면 괜찮을 거예요. 이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45층은 분위기부터 달랐어요. 두꺼운 카펫, 고급스러운 조명, 그리고 각 방마다 전자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죠. 리차드 부사장실은 저쪽 끝이에요.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보안실에서 불빛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다행히 보안 직원은 졸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 깰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리차드 부사장실 앞에 도착했는데 문이 전자 잠금 장치로 잠겨 있었어요. 어떻게 열죠? 혹시 이민수가 문손잡이 근처를 살펴봤어요. 포스트잇이 있네요. 문틈에 작은 포스트잇이 끼워져 있었어요. 아마 청소부가 청소 후 표시해둔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문이 완전히 잠기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살짝 열려 있었죠. 들어가자. 이민수가 속삭였어요. 부사장실은 아버지 회장실만큼 넓고 화려했어요. 거대한 책상, 가죽 소파,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상패들. 하지만 우리가 찾는 건 컴퓨터 파일들이었어요. 컴퓨터부터 봐요. 리차드의 컴퓨터는 의외로 쉽게 열렸어요. 아마 자신의 사무실이니까 방심했던 것 같았어요. 이메일함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이거 봐요. 이민수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브래드, 웨스트 코스트 프로젝트 승인 완료했다. 예정대로 금요일에 계약 체결하자. 우리 목까지 포함해서 총 6천만 달러가 첫 번째 지불금이다. 발신자는 리차드, 수신자는 브래드였어요. 날짜는 바로 어제였죠.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이메일이었어요. 케이맨 제도 계좌번호.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 계좌도 준비했다. 3단계에 걸쳐 분산 입금하면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다. 완전한 증거였어요. 돈 세탁 경로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였죠. 빨리 사진 찍어요. 이민수와 저는 모든 이메일을 촬영했어요. 날짜, 내용, 계좌 번호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죠. 이제 충분해요. 나가자. 사무실을 나오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보안 직원이 순찰을 오고 있었어요. 저쪽 화장실로. 이민수가 제 손을 잡고 뛰었어요. 화장실에 숨어서 보안 직원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10분 후 조심스럽게 화장실을 나와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는 너무 위험했거든요. 45층에서 1층까지 계단으로 내려오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해냈어요. 건물 밖에 나오자마자 이민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모든 증거가 있어요. 제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브래드와 리차드의 비리, 오션뷰 컨설팅과의 결탁, 자금 세탁 경로까지. 이민수도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제시카. 그 순간 둘 다 흥분과 안도감에 젖어 있었어요. 이민수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제시카,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민수 씨도요.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거예요.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어요. 공통된 목표를 위해 함께 싸워온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흘렀죠. 제시카, 사실 저는 이민수가 말을 시작했는데 제가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막았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 일이 끝나고 나서.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24시간 카페에서 앉아 최종 계획을 짰어요. 내일까지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금요일 계약식 전에 폭로해야 해요. 누구에게 폭로할 건가요? 잠시 고민했어요. 이제 정체를 밝힐 때가 온 건가요? 김정우 회장님께 직접 보고해야 해요. 회장님께? 근데 우리 같은 직원이 회장님을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제가 미소 지었어요. 내일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그날 밤 각자 집으로 돌아가며 내일을 준비했어요. 모든 증거를 USB에 백업하고 인쇄본도 여러 부 준비했어요. 마침내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 전에 브래드가 제 머리에 커피를 쏟는 마지막 굴욕이 남아있다는 걸 아직 몰랐죠. 금요일 아침 7시. 평생 잊지 못할 하루가 시작됐어요. 거울 앞에서 제시카 브라운으로서의 마지막 모습을 정리하며 깊게 숨을 쉬었어요. 오늘이 끝나면 더 이상 가짜 이름으로 살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 미션이 남아 있었죠. 브로치 카메라를 정확한 위치에 달고 녹음기도 점검했어요. 오늘의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야 했어요. 오전 9시 마케팅팀 사무실은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대형 계약 체결식 때문이었죠. 브래드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워 보였어요. 계속 시계를 확인하고 전화 통화를 반복했죠. 모든 준비는 끝났어. 오후에 수잔이 오면 바로 진행하면 돼. 오전 11시쯤 브래드가 저를 불렀어요. 제시카, 던킨 도너츠 가서 라지 블랙 커피 사와. 엑스트라 샷으로.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제대로 된 걸로.
마지막 커피 심부름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순순히 나갔어요. 라지 블랙 커피, 엑스트라 샷으로 주세요. 평소와 똑같은 주문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달랐죠.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계산하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게 제시카 브라운의 마지막 커피 구매가 되겠구나. 엘리베이터를 타며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이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죠. 모든 준비 완료. 회장님께는 1시에 보고 드릴 예정. 조심해요, 제시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모든 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게 큰 힘이 되었죠. 회의실로 들어서자 브래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이 날카로워 보였죠. 커피를 건네드리자 한 모금 마셔봤어요. 이게 뭐야? 내가 엑스트라 샷이라고 했지? 왜 이렇게 싱거워? 분명히 엑스트라 샷으로 주문했는데. 하지만 브래드는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주문하신 대로 엑스트라 샷으로.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일어났어요. 브래드가 커피컵을 집어던진 거예요. 뜨거운 커피가 제 머리 위로 쏟아졌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갈색 액체가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목으로, 하얀 블라우스 안으로 흘러내렸어요. 뜨거운 커피가 피부를 태웠지만 저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브래드를 똑바로 바라봤죠.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12명의 동료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팀장님. 다시 사올게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당당했어요. 가슴에 달린 브로치 카메라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어요. 브래드의 폭력적인 행동, 동료들의 침묵, 그리고 제 젖은 얼굴까지. 이 장면이 곧 이 회사를 뒤흔들 결정적 증거가 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죠. 화장실에서 커피 얼룩을 닦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핸드폰을 확인하니 아버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오후 1시 30분에 45층 회장실로 올라와라. 드디어 때가 됐다. 45층 회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3개월 만에 아버지와 만나는 거였죠. 게다가 제 진짜 정체를 드러낼 순간이었어요. 회장실 문을 열자 아버지 김정호가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수고했다, 서연아. 아버지, 목이 메어왔어요. 3개월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많이 힘들었지?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괜찮아요. 이 모든 게 필요한 일이었어요. 잠시 후 이민수도 회장실에 들어왔어요. 아버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죠. 회장님, 안녕하세요. 민수군, 그동안 우리 딸을 도와줘서 고맙네. 딸? 이민수가 저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 진짜 이름은 김서연이에요. 김정우 회장의 딸이고요. 이민수의 얼굴에 충격과 이해가 동시에 스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군요. 그리고 회사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고. 하지만 민수 씨가 저를 도와준 건 제가 회장 딸이어서가 아니라 정의감 때문이었잖아요. 이민수가 미소 지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없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해보자. 아버지가 말했어요. 테이블 위에 USB, 인쇄된 이메일들, 사진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3개월간의 노력이 집약된 자료들이었죠. 오션뷰 컨설팅의 실체, 브래드와 수잔의 관계, 리차드 부사장의 개입까지 모든 게 다 있네. 오후 2시 10분 드디어 42층 대회의실로 향했어요. 오늘의 클라이맥스가 기다리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버지가 말했어요. 서연아, 준비됐니?
네, 아버지. 3개월 동안 준비해온 순간이에요. 대회의실 문을 열자 약 30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마케팅팀, 법무팀, 재무팀 임원들과 오션뷰 컨설팅 대표 수잔 밀러까지. 브래드가 수잔 옆에 앉아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제시카? 왜 여기 있어? 아버지가 단상에 올라서며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회사에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제시카 브라운으로 알고 계신 이분은 사실 제 딸 김서연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술렁거렸어요. 브래드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수잔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리차드 부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회장님, 이게 무슨... 잠깐만 기다려 보시죠, 리차드.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지난 3개월 동안 김서연이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이메일들이 떠올랐어요. 브래드와 수잔 사이의 리베이트 거래, 리차드 부사장의 지시 내용, 케이맨 제도 계좌 정보까지. 이 모든 게 어떻게... 브래드가 당황해하며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까지. 스크린에 브래드가 제 머리에 커피를 쏟는 장면이 재생됐어요. 선명한 화질로 그의 폭력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이건 함정이야. 브래드가 소리쳤어요. 불법 녹음이라고. 불법? 아버지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이건 회사 이사회와 감사팀이 승인한 공식적인 내부 감사야.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됐어. 브래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회장님,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리차드가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직권남용?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럼 이건 뭐라고 설명할 건가? 스크린에 리차드와 브래드 사이에 자금 세탁 관련 이메일이 떠올랐어요. 케이맨 제도 계좌, 스위스 은행. 이것도 정당한 업무였나?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안팀 직원들이 들어왔어요. 브래드 밀러, 리차드 스미스, 수잔 밀러. 세 분은 지금부터 출입증을 반납하고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젠장. 브래드가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절대 안 잊을 거야. 저는 똑바로 브래드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저도 안 잊을 거예요. 당신이 제 머리에 커피를 부은 그 순간을 말이에요.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당당하고 확신에 찼죠. 세 사람이 보안팀에 의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후련했어요. 3개월 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아버지가 남은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회사로 말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이민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서연.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냥 서연이라고 불러주세요. 당신은 제가 김서연일 때부터 저를 좋아해 주셨잖아요. 이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맞아요. 당신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킴스 푸드체인 본사 로비에서 마지막으로 제시카 브라운의 모습을 정리했어요. 3개월 동안 함께했던 가짜 신분과의 작별이었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했죠. 정의가 승리했고 회사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특별한 사람도 만났으니까요. 1년이 흘렀어요. 레이크 워싱턴의 호수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토요일 아침이었죠. 저는 집 정원에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킴스 푸드체인 직장 문화 개선으로 업계 1위 선정. 일면 헤드라인이 자랑스러웠어요.
1년 전 그 끔찍했던 사건이 이제는 회사를 구원한 전환점이 되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8시 킴스 푸드체인 본사 42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경직된 분위기는 사라지고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죠. 서연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복도를 지나가며 직원들이 밝게 인사했어요.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진짜 존경과 친근함이 느껴졌죠. 44층에 마련된 제 사무실이었어요. 벽면에는 커피 프로젝트 포스터와 직원들이 보내준 감사 편지들이 붙어 있었죠. 책상 위에는 던킨 도너츠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어요. 매일 아침 민수가 가져다 주는 거였어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죠. 오늘도 화이팅! 당신을 사랑하는 민수가. 오전 10시 1층 대강당에서 커피 프로젝트 공식 런칭 행사가 열렸어요. 전 직원 500명이 참석했죠. 여러분, 1년 전 한 인턴의 머리 위로 뜨거운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 서서 연설을 시작했어요. 그 순간의 굴욕이 오늘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함께 만든 특별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마리아 곤잘레스가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더 이상 청소복이 아닌 정장 차림의 그녀는 당당해 보였어요. 마리아는 이제 우리 회사 직원 복지팀의 수석 고문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마리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15년 동안 이 회사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마리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많은 일들을 받고 많은 분들의 고충을 들었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울 수 있게 되어 기뻐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보람 있는 변화였어요. 커피 프로젝트는 단순한 괴롭힘 방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며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드는 프로젝트예요. 누구든지 어떤 배경을 가졌든지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직원 카페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예전 마케팅팀 동료들도 와서 인사했죠. 서연 부사장님,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앤드류 매니저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배우는 과정이었죠. 이제는 정말로 괜찮았어요. 원망이나 분노는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민수가 샌드위치와 커피를 들고 제 사무실로 왔어요. 바쁜 부사장님을 위한 점심 배달 서비스. 고마워요, 오빠.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라고 하니까 기분 좋네. 민수가 뺨에 살짝 키스했어요. 오늘 저녁에 뭐 할까? 민수가 물었어요. 시애틀 센터에 새로 생긴 한식당 가볼까? 우리 회사 음식이랑 비교해보자. 좋아. 그리고 주말에는 포틀랜드 여행 어때? 진짜 제시카 브라운이 살던 동네도 구경하고. 둘이서 웃으며 계획을 세웠어요. 이런 평범하고 달콤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니가 직접 만든 불고기와 김치찌개였죠. 서연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네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회사가 완전히 달라졌어.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셔서 가능했어요.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이사회에 합류하는 게 어때? 아버지가 제안했어요. 아직은 현장에서 더 배우고 싶어요. 직원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일하면서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방식대로 해.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뉴스를 보다가 옛 동료들 소식을 들었어요. 브래드는 횡령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2년 실형을 받았고 리차드 전 부사장은 5년형을 받았어요. 수잔 밀러는 벌금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죠. 정의가 실현된 거예요.
수요일 오후 신입사원 면접관으로 참여했어요. 그 중에는 커뮤니티 컬리지 졸업생도 있고 경력이 없는 청년들도 있었죠. 학력이나 경력보다는 성실성과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제가 면접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회사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줍니다. 다음 달부터 전국 매장 순방을 시작해요. 아버지와의 회의에서 제안했어요. 직접 현장을 보고 직원들과 대화하면서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혼자 가지 마. 민수도 함께 가라. 아버지가 눈을 찡긋했어요. 우리 사이를 응원해 주시는 게 느껴졌죠. 정말 나랑 같이 전국 출장 다닐 거야? 민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회계팀 관점에서 매장 운영 효율성도 봐야 하잖아. 완벽한 핑계지. 핑계라니. 민수가 장난스럽게 항의했어요. 난 정말 일 때문이라고. 둘이서 웃으며 장난쳤어요. 금요일 밤 킴스 푸드체인 옥상에서 시애틀 야경을 바라봤어요. 민수와 함께였죠. 1년 전 이맘때 여기서 다짐했었어. 제가 말했어요. 무슨 다짐? 이 회사를 반드시 바꿔놓겠다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겠다고. 이렇네.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이뤘어요. 그리고 당신도 만났고, 나도 그날 밤 다짐했어. 민수가 말했어요. 뭔데? 제시카 브라운이라는 신비한 여자를 꼭 지켜주겠다고. 그리고 사랑하게 될 것 같다고. 바보 같은 소리.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맞아떨어졌잖아. 지켰고, 사랑하게 됐고. 민수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나도 사랑해요, 민수 오빠. 다음 달부터 시작된 전국 순방에서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했어요. 로스앤젤레스 매장에서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커피 서클을 만들어 소통하고 있었고, 시카고 매장에서는 매니저가 직원들과 매주 피드백 미팅을 하고 있었어요. 변화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어요. 민수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덴버 매장에서 만난 파트타임 직원 제니가 말했어요. 커피 프로젝트 소식을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저희도 더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든 거구나. 6개월 후 아버지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서연아, 이제 진짜로 준비해야겠다. 뭐요? 내 은퇴. 그리고 너의 승계. 조금 이르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아니야. 넌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 아버지가 미소 지었어요. 용기, 정의감, 그리고 사람을 이끄는 능력까지.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하겠어?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그날 밤 민수에게 털어놨어요. 혹시 내가 회장이 되면 우리 관계가 복잡해지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민수가 웃었어요. 나는 김서연을 사랑하는 거지 회장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래도 걱정 마. 같이 헤쳐나가면 돼. 지금까지도 그랬잖아. 1년 전 그날 브래드가 커피를 쏟았던 바로 그 회의실에서 특별한 행사를 열었어요. 오늘은 우리 회사에게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직원들 앞에서 말했어요. 1년 전 이 방에서 일어난 사건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어요. 테이블 위에 던킨 도너츠 커피 한 잔을 올려놨어요. 이제 이 커피는 굴욕의 상징이 아닙니다. 변화와 희망의 상징이에요. 모든 직원이 함께 커피를 마셨어요. 따뜻하고 달콤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민수와 함께 옥상에 올라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1년 후에는 또 어떤 모습일까? 제가 물었어요. 더 좋아져 있을 거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니까.
민수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날 밤 벨뷰집 정원에서 레이크 워싱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40년 전 아버지가 $800를 들고 시애틀에 도착했을 때의 꿈. 작은 한식당에서 시작해서 미국 전역에 500개 매장을 둔 기업으로 성장한 기적.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어요. 정직하고 공정한 회사를 만든 것.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든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도 찾은 것. 이게 진짜 아메리칸 드림이구나. 뜨거운 커피가 머리 위로 쏟아진 그 날로부터 정확히 1년. 이제 더 이상 누구도 그런 굴욕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민수가 뒤에서 제 어깨를 안으며 말했어요. 사랑해, 서연아. 나도 사랑해요, 오빠. 시애틀의 별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꿈을 품고 있는 우리를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선가 누군가도 우리와 같은 용기를 내고 있을 거예요. 정의를 위해, 변화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